가난한 사람을 위한 시대의 징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 진행하는 최민석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시대의 징표를 시작하기 전에 교황님 해칙 참의 받으소서 얘기를 1항과 2항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얘기를 이제 대신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가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누이는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환경의 악화에 당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하시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시민단체,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들, 타 종교인들이 모두 숙고해서 지금의 지구에 신음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최근 하승수 우리 이 원장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네네. 네. 삶을 위한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쓰게 된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상대적으로 잘 풀고 있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하고 우리나라나 미국도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 국가인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라서,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유럽처럼 그래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는 나라 정치 시스템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치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쪽은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서 경쟁을 하는데 녹색당도 있고, 또 녹색당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녹색당 같은 정당이 생기면 다른 정당들도 환경 문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표가 안 떨어지려면, 그래서 그 나라는 다당제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잘 줄이고 있는 편이고, 한국이나 미국처럼 거대 정당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가 정치인들 입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파리에 기후 협약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한국의 전문가들하고 관련 단체 기관이 가서 이렇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 헛소리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갔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감축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대비 보통 25% 이렇게 줄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지금 11%가 늘어나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걸 파격적인 것처럼 감축 아닌 것처럼 발표를 해서 이제 상당히 좀 국내 외적으로 좀 망신을 당한 셈인데,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의 무지의 수준이군요. 무지의 수준이죠. 근데 그래도 유럽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영국은 보수당이 지금 집권당인데 데이비드 캐머런이라고 하는 보수당 총리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유력 정치인보다 더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 영국은 유럽에서도 오히려 환경 문제는 잘 못 푸는 나라고, 오히려 더 잘 푸는 덴마크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보면 다 다당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을 합니다. 지금 기후 협약에 있어서도 제가 방금 얘기를
그 해칙을 읽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향력도 있었죠? 네네, 그럼요. 그때는 뭐 교황님 해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예. 원래 그 작년 12월 파리 총회 때는 지구 온도를 2도 상승해서 막자라는 게 애초에 논의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목표는 1.5도로 낮췄습니다. 네네.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라가는 데서 막자 목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는 교황님의 그 여러 말씀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삶을 위한 정치혁명 얘기는 조금 뒤에다 하기로 네. 하고요. 네네.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네. 그 회칙 참여받으셔서 네. 그러니까 네. 생태 해칙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네. 환경 해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해칙에 관련해서 네. 개인적으로 우리 하승수 위원장님이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점에 이렇게 공감하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 녹색 정치하고 네네. 그 맥을 같이 하는지 네. 뭐 이렇게 느낀 점이 있었을 텐데. 뭐 저희 당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 참여받아서서 읽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강령하고 똑같네 이런 예, 얘기를 제 하세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네네. 똑같습니다. 네, 녹색당 강령하고 진짜 똑같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황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게 이런 어떤 빈곤이나 불평등 같은 문제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같은 생태 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회칙에서 다루고 계시는데 사실은 녹색당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 거의 교황님 말씀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뭐 종교든 정치든 뭐 사회 지도자들 포함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신뢰받고 있고 가장 폭넓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교황님이 아니신가. 최근에 교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네. 번역이 돼서 네, 요 앞에도 나왔습니다. 하나 갖다 제가 프랑스 놨습니다. 사람이 네. 쓴 네, 책인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사를 부탁받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예. 그분은 프랑스의 이제 일종의 경제 전문가인데 교황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을 연결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황님 말씀이 가지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안 계셨다면 이번에 파리 기후 변화 그 작년 12월에 총회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그 네. 찬미받아서 책을 보면 네. 그 지금 맨 앞부분을 읽으셨지만 네. 그 전반부에 보면 생태 문제를 지적을 네, 하시고 그 조금 뒤로 가면은 계급 문제를 지적하시는 네. 거예요. 네. 가난한 자. 그래서 거기서 그걸 뒤에 가신 걸 합쳐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네. 생태 문제와 가난한 자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 제가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보면 딱 이런 표현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과 무생명의 울부짖음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찬미받아서의 독특한 그렇죠. 점들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네, 것이 네. 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보편주의적이고 녹색당에서도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하는 게 녹색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네. 그 환경운동 쪽에 네, 이름에 네.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뭐 환경운동 단체야 뭐 이렇게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녹색당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 생태 문제 뭐 탈핵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밀양 문제를 보듯이 가장 가난한 자들 농민들이 원전이란 송전탑 문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그래서 네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하셨던 생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태 해칙은 기본적으로 환경 위기가 네. 결국은 가난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네, 촉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생태적 접근은 네. 사회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기억하고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네. 교황님의 그 특징인데 교황님은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차등적 책임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까지 네.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런 접근 방식이 우리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교황님께서도 이제 기후 변화 문제라는 게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 문제고 사회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개인의 생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야 이제 친환경적인 실천을 뭐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뭐 쓰는 거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생활을 삶을 성찰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정치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그러니까 된다. 이제 교황님께서도 네, 이 지금 환경 문제는 네,
시스템 문제까지 네, 네. 구조 문제까지 봐야 맞습니다. 네, 네,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책의 중심 네. 주제가 그겁니다. 네, 네, 네. 이 시스템 노예라고 하는 네. 시스템에서 네. 이 시스템을 각자 주인된 삶으로 끌어내자. 네, 네.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 네. 삶의 중심으로 네. 그리고 모든 생명들도 모든 주민들도 자기 정치적 네.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점에서 네. 삶을 위한 정치혁명이라고 쓰셨는데 네. 왜 여기에다가 정치혁명이 필요한가라고 네. 질문을 네.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사회, 환경 이런 게 다 이제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의사결정은 정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치에서 이제 뭐 원전을 더 지을 건지 말 건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에서 논의가 되게 되는데 이 정치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동안은 이제 사람을 바꾸면 뭐가 되지 않을 거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치라고 하면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바꿔서 뭔가 희망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국의 정치를 바꾸는 방법이 이제 사람의 교체로 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정치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당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 또 불평등 문제에 잘 대처하는 사회는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소수자나 약자, 동물의 목소리까지도 이제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다당제 구조라는 게 있는 사회가 지금보다 대한민국 같은 사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정치를 서로 권력을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장악하고 있는데 양당제 사회일수록 정치에서 논의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좁고 소수자나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생태 환경 문제들은 더더욱 얘기조차도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양당제 구조의 정치에서 다당제 구조,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어떤 때보다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람을 바꿀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지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양당제로서는 소수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네, 그 만들었다 그러면 나가 떨어지고 네, 그렇죠. 도저히 진입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 있죠. 근데 여기 책에 보면 네, 그 우루과이 대통령 네네.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면서 네. 대한민국에는 왜 호세 무이카가 불가능한가라고 네네. 그러는데 호세 무이카가 누구죠? 호세 무이카는 우루과이의 이제 전직 대통령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뭐 정치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종교 쪽에서 아주 예. 탁월하신 지도자라면 뭐 작은 나라인 우루과이 대통령을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리우에서 열린 환경 관련 국제 회의에서 했던 연설 같은 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정치인답지 않은 발언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과격한 뭐 도시 게릴라 활동을 했던 혁명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정치가로 변신을 했고 그 사람이 어쨌든 우루과이 정치에서는 이제 대통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 선거제도 우리하고 많이 달라서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렇게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맞춰서 국회의석을 배분해 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데 우루과이는 그렇게 선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역구가 뭐 없는 경우도 있고 지역구가 있어도 전체 국회 의석 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뭐 30%를 얻었으면 30% 의석을 배분해 주는 방식인데요. 우루과이는 그렇게 돼 있고 우루과이가 선거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 호세 무이카도 그냥 가난한 농부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한국 같으면 사실 대통령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국회의원 장관 거쳐서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으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퇴임하는 당시까지도 뭐 지지율이 65% 나올 정도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루과이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네. 지금의 우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네네. 가장 적합한 시스템은 네. 지금
다당제 연립정부로 가야 한다라고 네네네.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정당이 독주를 하게 되면 이번에 필리버스터도 뭐 그래서 생긴 거지만 사실 한정당이 독주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가 많이 있지만 유럽에서 뭐 몇 나라를 꼽으라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삶의 질도 높고 환경과 관련해서도 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거의 100년 동안 한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불평등도 줄이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완전 다당제죠. 그러니까 한정당이 과반수는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일수록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이 높고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도 이게 한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지 정치가 안정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정당이 독주를 하지 못하게 다당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정치를 안정시키고 문제를 푸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에 보면 하나만 더 질문을 네. 하고 싶은 게 네네. 그 1987년 민주화 과정의 오류에 성찰 없이 희망 없다. 네네네. 요게 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한국의 정치를 승자 독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권한이 세고 그다음에 국회 다수당 그리고 대통령하고 국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이면 거의 무소불위의 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구조인데 사실 그 정치 구조가 1987년에 그 민주화 운동 이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이런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87년 체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는. 예, 대통령이 권한이 강하고 국회 다수당하고 대통령이 같으면 거의 막을 수가 없는 어떤 네. 일을 해도.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80년대 민주화가 됐던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도 1980년대 민주화가 됐는데, 근데 우루과이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한정당이 과반수를 단독으로 차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독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파 지지를 얻으려면 자기가 설득하고 찾아가서 부탁하고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수가 없고,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장관을 임명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제도 불구하고. 저는 87년에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민주화 때문에 민주화 운동 덕분에 어쨌든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정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따낸 거는 유일하게 대통령 직선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로 뽑아도 선거로 뽑아놓으면 5년 동안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루과이나 또는 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된 나라들은 대부분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중심으로 뽑고 비례대표는 약간 장식품처럼 뽑는 게 아니라 전체 국회 의석은 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는데,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근시안적이었다. 그 당시에 네, 민주화 네. 운동이나 야당이 네. 근시안적이어서 그냥 단지 대통령 직선제 하나만 되면 민주화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예, 정치 시스템을 바꿀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제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장하는 게 이제는 우리도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갑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원 내각제로 가든 어쨌든 한 정당이 독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세계에서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다당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소수 정당들은 네. 살아날 길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소수정당이 들어가도 이 시스템이 편입이 돼버리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어쨌든 2004년에 국회에 진입을 했었는데도 지금 사실은 진보정당들이 존재감이 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진보정당이 원내에 들어가더라도 또는 녹색당이 원내에 들어가더라도 그 시스템이 편입돼 버리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거대 양당 구조 그래서 때문에 정말 그런 거죠. 필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관철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결국 국회에는 다수당
제1당 여당이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테러 방지법도 그렇지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결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보정당 운동이나 또는 시민운동도 성찰해야 될 게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사람의 교체 또는 우리가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저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총선 과정 안에서 그 전 단계에서도 계속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네네. 이 희망 없다라고 선거구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의 그 양당제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네. 이들 기호 1번, 기호 2번이 결국 동의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네. 시스템 변화에 이번에도 시도는 했지만 네네. 결국은 오히려 더 네네.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비례가 좀 줄고 예. 지역구가 더 늘고.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도 마지막에 제안을 하지만 최근에 정치 시스템을 바꾼 나라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예 비례대표라는 게 없고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1등 해야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100% 국회의원을 뽑고 있었는데요. 1993년에 유럽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독일식 제도로 바꿨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제1당이라고 해도 한 30-40% 정도 국회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정당하고 연립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근데 뉴질랜드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뉴질랜드도 양당제였기 때문에 국회 대부분의 의석은 거대 정당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바뀌게 됐냐면 일단은 범시민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개별적으로 복지, 교육 이렇게 다 주장해도 결국 이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는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시민사회나 소수정당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일단은 이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운동을 전 시민적으로 벌이고 그리고 그 기존의 기득권 정당 안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특별위원회에서 뉴질랜드 선거제도는 아니다. 우리도 유럽식,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고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결국에 국민투표까지 거쳐 가지고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한국도 이번 총선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됐지만 이번 총선 지나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그다음 총선 때까지 좀 이런 어떤 결의를 가지고 진짜 이 마음을 모아 가지고 이 다른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지만 이 선거제도 개혁하는 거 정치 시스템 바꾸는 거야말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 사실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이 국회에 이번에 진입을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되는 첫 번째 숙제가 개별적인 과제를 가지고 아무리 법안을 발의해봐야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해도 결국에는 소수 정당이나 녹색당 같은 새로운 정당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첫 번째 숙제는 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사실은 그걸 위해서 진짜 초정파적인 정파를 다 초월해가지고 연대를 하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뉴질랜드가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가 그걸 해낸 다음에 뉴질랜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갔고요. 네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가정들에게 가족수당이 지급이 됐고 민영화됐던 사회보험이 다시 국영화가 되고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고 복지나 교육이 이제 복지나 교육에 써야 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투입이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도 올해 총선, 내년 대선, 그다음 총선을 거치는 한 4년 정도의 과정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 시스템 개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장에 들어가면요. 민주정인가 가두정인가 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과두정을 깨고 민주주의로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이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양당제라는 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양당제 구조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자기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느냐? 뭐 재벌 대기업들은 자기 의견을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대통령이나 국회를 상대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소수자나 약자들은
뭐 자기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수의 민중들이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과도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경북 영덕에 있는 주민들은 작년에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는 걸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전혀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라도 원전을 지을 건지 말 건지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많이 국민투표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주의라면 주민들이든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국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원전을 짓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관련된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원전 짓는 대기업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고 그러니까 과도정이라는 건 뭐냐면 민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한순수 위원장님께서는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결코 민주정이 아니다. 네, 라고 저는 하는 그렇게 것을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네. 그 기득권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료, 재벌, 네. 언론의 그 이 내주체가 지배하는 과도정 상황이라고 네네. 진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시민운동 현장에서 부딪혀왔던 현실을 제가 그냥 정리한 거고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를 들면 원전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몇몇 사람들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 원전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 뭐 원전 마피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나라들은 주민투표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가지고 원전을 멈추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저는 민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하승수 위원장님은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계세요. 네. 예, 5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자는 게 첫 첫 번째는, 번째고요. 예, 네. 그리고 다당제. 저는 네, 대통령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많고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위험하죠. 국가적으로 지금 벌어집니다. 우리가 느끼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권력은 분산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사실은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총리 의회에서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고 연립정부의 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그 나라가 훨씬 더 정치 안정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한국은 정치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고 다당제고 연립정부고 의원 내각제로 해서 그냥 국회에 다수 연립을 해서 다수파를 만들어서 총리를 선출하는 그런 나라가 훨씬 더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는 기득권 양당제가 되면서 국회나 정당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숱하게 있고요. 국회 예. 안에 국회 예산 안에 정당들도 뭐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보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특권을 배제하는 게 세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좀 되면 네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지방 분권입니다. 예. 네, 한국 사회도 이제 불뿌리 민주주의. 예, 너무 이렇게 중앙에 집중이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인구도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사회 경제적인 힘도 다 일로 몰리고 있는데 저는 분권 분산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녹색당은 중앙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면서요. 네네. 녹색당 자체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예. 중앙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예, 저는 연방제를 하는 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위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인구 800만밖에 안 되는데 연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26개 주가 있는데 민주주의 우리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방제로 가는 게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중앙 권력을 어느 지역이 차지하느냐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권력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이 지금의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 같은 걸 어떻게 보면 형성해낸 면도 있습니다. 물론 호남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로 존재했던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연방제가 돼서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중앙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그렇게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지역 감정 같은 걸 동원하는 행태들도 저는 좀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가 네. 풀뿌리 자치 국가로 전환해야 네네네. 된다. 그렇습니다. 예, 분권을 하자라는 분권하자.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네네네. 또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중앙 정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사고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그 불행한 네네. 사태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번 진도에 내려가서 가족들 만난 이후에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권한은 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뭐 진상 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한 게 다 청와대에서 뭐 통제하고 방해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권력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사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조사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이건 권력이 분산돼 있을 때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있다고. 이제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네. 야 세월호 참사 다음에 대한민국의 수수는 그 핵발전소가 네. 터지는 건데 맞습니다. 이따위로 그 정부가 대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네. 어떻게 날아갈지 네네. 이건 뭐 네. 감 잡을 수가 없다.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두려운 그러니까 네. 믿을 수 없는 정부가 네. 된 건데 네. 근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결정권도 다 가지고 네네. 있어서 네.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네, 이런 데 네.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입니다. 예. 네.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행정 관료나 법관, 사법 관료라고 저는 부르는데 사법 관료들의 권한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도 심할 수밖에 없고요. 투명하지 않은 정부나 이런 것들이 정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흔히 드는 예로 1년에 386조 원의 국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386조 원을 쓰는데 단 한 번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없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도로 닦는 데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들에게 물어본다면 도로 닦는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 예산이나 보육이나 교육 예산이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시민들은 보육이나 교육이나 복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할 텐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도로 닦고 건물 짓고 이런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요즘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다 돈을 쓸 건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 예산제 같은 걸 하면 저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행정 관료들이나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푸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주민들이 국민 발안이라고 하죠. 이렇게 안건을 내는 겁니다. 지금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올해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위스는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그게 국민 발안 제도인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걸 한번 토론해 보자. 그렇게 해서 국민 투표에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안건도 내고 결정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시민 참여인데 저는 그걸 해야만 지금 너무 이렇게 관료주의라고 하죠. 행정 관료나 사법 관료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좀 국민들에게 이제는 돌려줄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정치혁명을 위한 이 5가지 과제를 제안하시는 것을 보시면 네. 보면 실제로 그 녹색정당 안에서도 이 훈련이 몸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네. 뭐 권력 분산, 네. 지역 풀뿌리 네. 이게 당원으로서 그 녹색당의 매력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2부 시작할 때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이라는 것이 그 당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 양당 체제에서 전혀 네. 거론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제를 다양하게 다룬다는 것, 소수자들부터 사회적 약자들, 네. 생태 문제 이런 보편주의적이면서 상식적인 것들을 의제화하고 다뤄준다는 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간다. 결국에 그 자기 정치라고 하거든요. 자치 줄여서 자치라고 하는데
시민 자치, 민중 자치가 녹색당 안에서 좀 가는 것들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네. 그리고 녹색 당원들이 왜 다른 정당원들에 비해서 우리 그 삶의 현장들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그것은 자기가 믿는 확신이나 네. 그런 것들이 합치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저희 농민으로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뭐 알바하는 사람들 또는 그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사람들, 탈핵의 문제든 이런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양당 체제에서는 다뤄지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런 수요는 많은데 전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죠 돌파구라든지 대변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녹색당에서는 당신들이 대의원이 되고 당신들이 당원으로 스스로 의제를 올리고 하라는 이런 상향식 정치. 우리 기존 정당들은 맨날 그 상향식 얘기하지만 전부 다 하향식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네. 이 상향식 정치가 네. 그 녹색당 내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민단체냐 환경운동단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과제를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당에서는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당원들이 서명하면 당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중요한 당원 건은 그리고 추첨제로 어쨌든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들이 직접 다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 운영도 분권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라 분권적인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당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는 특권이랄 게 뭐 지금은 뭐 가진 특권이랄 게 없지만 어쨌든 특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혹시 국회의원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원내 진입을 한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우리 후보자들한테 다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네네. 특권 포기 서약서 같은 것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나름대로 녹색당 안에서는 다 하고 있고 뭐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혁명을 한다,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바라는 거는 이제 정치 혁명의 5가지 과제라고 돼 있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토론 자체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낸 이유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정말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책도 냈고 이제부터 한번 치열하게 또 한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쟁도 해보자.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건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그렇죠. 네, 저는 어쨌든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이제 이런 또 제안도 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네, 대통령제보다는 이제는 좀 대통령제가 아닌 형태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는 지금 지적하기를 대통령제라고 해도 그 우루과이의 사례를 들어서 네. 약한 대통령제 네네. 또는 뭐 사실 의원내각 유럽처럼 의원내각제가 네, 권력 그렇죠. 분산적인 면에서든 더 나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선결 과제로 네. 지금 여기도 뭐 소제목이 있지만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가 우선이 아니고 네. 그 전에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사표가 없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당제라는 것도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게 민의가 100% 반영되는 그 선거 방식은 다당제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투표수와 의석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사실은 뭐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좀 말이 어렵지만 문의만 있는 비례대표잖아요. 그리고 그거조차도 양당이 대부분 나눠 먹고 극소수가 소수 정당들이 이제 하게 되고 녹색당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3%에서 한 의석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내세우자 의제 설정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허울뿐인 그리고 사표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네.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네. 그 다당제밖에 없다. 그게 네, 네. 선결 조건이면서 거기서 뭐 선거연합이 더 바라시고 있는 뭐 선거연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뉴질랜드 경로가 됐든 또는 우루과이의 사례가 됐든 이런 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한국에서 만약에 민심만 정확하게 반영하면 다당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1여당 같은 경우도 지지율 50%가 안 됩니다. 실제로 선거를 해도 정당 득표율이 50%가 안 됩니다. 1당이. 그런데 의석은 50% 이상 가져갑니다. 지금 선거제도가 지역구에서 1등하면 85%가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1등할 때는 뭐 40%로 1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50%못 받는 게 현실이고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면 지금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선거도 그렇습니다. 2012년 선거 때에도 일당인 새누리당이 40%대밖에 안 됐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나눠줬으면 절대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1등하면 85% 지역구 국회의원이 채워지고 나머지 15% 정도만 비례대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고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완전히 독주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반영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제대로 된 그렇죠. 예. 민의도 네. 표현되지 못하고 반영되지 네, 못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안 된 네.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대표성, 대표자를 네. 뽑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대표자를 뽑았으면 그 대표자가 또 한편으로 네. 그 대의 그러니까 결국 책임 정치 네, 네. 그 자기 대표자로서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져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보았던 그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는 완장만 차면 다음은 네. 별짓을 다 해도 그 누구도 책임을 예. 묻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네, 네. 그 대표만 되지 책임은 없는 네. 국민의 대표라고 말만 하지 책임은 지지 않는 대의민주주의. 예. 이건 근본적인 그 시스템의 문제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하승수 위원장님은 3장에서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그리고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서 연동제 비례대표제로서의 선거제도 계획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이루자고 제안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것을 위해 초정파적인 시민연대를 이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전반적인 이렇게 진행 네, 네, 네. 제안 네. 흐름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비례대표제 포럼이라고 하는 좀 전문가나 지식인 중심의 단체가 이번에 비례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일종의 시민단체 성격으로 운동단체로 전환을 하면서 이번 3월 12일 날도 이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또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왜냐하면 87년 헌법 개정할 때는 여당하고 야당이 협상을 해서 헌법 개정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방제나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또 지방 분권 운동도 지역에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모아내면 저는 초정파적인 시민연대, 정당이나 이런 걸 뛰어넘은 시민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녹색당 같은 정당이 들어가서 또 국회 안에서 그런 정당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 이거는 민심을 100% 반영하자는 거고 다당제라는 보다 더 좋은 정치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니까 국회 안에서는 또 그렇게 가고 이 국회 바깥과 국회 안에서의 흐름이 만나면 충분히 저는 2017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약속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치 시스템을 선진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시민이 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을 저는 다음 대통령이 추진을 하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2020년 총선 전에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을 이뤄내자는 게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민주주의나 또는 뭐 헌법 개정 운동이나 지방분권 운동 하시는 분들도 요 정치 일정 속에서 본인들이 바라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고 이런 힘들을 잘 모아내는 것이 지금 이제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특별히 또 유권자 역할도 강조하셨는데 네. 유권자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선거제도가 어쨌든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양당제를 만드는 선거제도긴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보다 나은 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인 2표제. 어쨌든 15%밖에 안 되지만 전체 국회 의석의 15%를 비례대표제로 뽑고 있고 그리고 3%가 넘으면
소수 정당이 한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구에 한 표를 던지고 이 15%의 비례대표를 위해서 또 다른 정당 투표 한 표를 만들어서 1인 2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 없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거고. 근데 문제는 2004년부터 1인 2표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유권자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세요. 예전에 선거하던가 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서 지역구 투표한 번호하고 같은 번호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도 심지어 계십니다. 지역구에서 1번 찍이나 2번 찍으면 정당 투표도 1번, 2번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도 심지어 계실 정도라서 근데 이 정치가 선진화된 나라에서도 1인 2표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유권자들 보고 뭘 강조하냐면 분할 투표를 강조합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는 A라는 데 던졌으면 오히려 정치가 잘 되려면 정당 투표는 B라는 데 던지는 것이 그래야만 정치가 다양해지고 여러 의견들이 경쟁하면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분할 투표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이 분할 투표에 대한 개념이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인 2표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 총선부터 유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1등만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차선이나 차악이라도 찍는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으십니다. 사표 심리 때문에. 근데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투표. 지역구 찍은 사람을 또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나 정책을 보고 정당 투표는 해가지고 다양한 정당들이 지금 말씀드린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 유권자들의 역할이다. 정치 시스템이 바뀌려면 두 거대 정당만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두 석이라도 들어가서 소수 정당들이 생기고 이 정당들이 국회 내에서 싸우고 또 바깥에 시민들하고 연대해야만 시스템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분리해서 투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분할 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유권자들이 정말 정치의 변화를 바라신다면 이 정치를 보면 신물이 나신다면 저는 이번 총선부터는 자기가 가진 투표를 나누어서 투표를 하는 게 요즘 녹색당에서 고민을 나누세요라는 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지역구는 뭐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투표하더라도 정당 투표는 이제 미래를 보고 투표한다든지 그 고민을 나눠서 두 장의 투표용지를 잘 사용하는 게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홍보 전략으로 잘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분할해서 투표하는 전략적인 분할 투표를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국회 안팎에 연결되는 촉매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 수 있는 비전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참여연대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풍부한 시민운동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그 전반적인 문제의식들이 지금 이 책에 녹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드물게 뭐 행정, 입법, 사법을 다 감시해봤고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감시하고 감시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바꿔본 뭐 이렇게 과거의 민주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좀 선진적인 지자체에서는 뭐 정책 자문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정책을 바꿔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재벌 감시 운동도 해봤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첫 단추는 정치 시스템의 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금 녹색당 활동을 하고 있지만 녹색당 활동과 함께 진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드린 이 숙제라고 제 스스로 제 경험상으로 숙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녹색당은 저는 마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져올 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녹색당이고 녹색당이 자기도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 정당이 된다면 녹색당도 변질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항상 당원들께 강조드리고 있는데 저도 어쨌든 그 마중물 한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삶을 위한 정치 혁명인데 혁명이란 말 우리가 사실 그동안 써왔던 얘기들 중에 왜 정확하게 뒤에다 혁명자를 붙인 거죠?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는 보통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농업혁명도 있었고 옛날에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과거의 생산 방식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를 쓰면서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혁명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정치혁명이라는 것도 지금의 일종의 낡은 체제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의미로 혁명이라는 말을 썼고요. 약간은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혁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린 혁명도 있고 네. 녹색 혁명도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정치 앞에 정치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여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때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주로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의 교체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자라는 의미로 정치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 젊은 IT 전문가들이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아니 기존의 지금 이 대의민주주의 뭐 우리나라는 특히 낙후됐지만 네. 그 하다못해 뭐 미국이 됐든 뭐 우리가 좀 부럽게 생각하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층들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보다 더 정당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 네. 민의를 네. 반영하는 방식들을 지금 개발하고 알리고 네. 있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본 하나의 문구가 굉장히 그 인상 깊었는데요. 거기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말이 우리는 500년 전에 개발된 인쇄술과 200년 전에 개발된 정당 정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시대 또 이 현 시대에 몸에 맞지 않는 이런 정치 시스템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식 그 대의민주주의, 상권 분립, 그다음에 대통령제까지 포함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몸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 사표를 대량으로 발생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우리 사회 원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을 보자 이렇게 하시죠. 투표율에서 60%예요. 그리고 뭐 새누리당에서 의원이 그 뭐 40%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64, 24에서 24%만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의원직이든 또 대통령 선거제도 지난번에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우리 투표율 정확히 기억나지만 뭐 70%라고 치고 그때 뭐 40%, 49, 51%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35%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수파가 아니고 사실은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적인 그런 만행이나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현재는 결함이 많다. 그래서 우리 하승수 위원장님께서 쓰신 기본적인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에는 민의가 100%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이것을 그래서 시스템화해서 바꾸는 거기다가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100% 동의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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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책 전반에 관련해서 혁명 시스템의 혁명을 네. 통해서 네. 가지 않는 한 네. 지금의 노예 상태를 네.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공포 정치에 가까운 이 상황에서 네. 사람들은 특히 이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 상황에서 네. 야 이제 이 핸드폰 네. 이거 내 거 아니네? 네. 이거 국정원 소유네? 네. 어떻든 간에 이제 그 국민의 핸드폰까지 네. 장악하는 이 공포 정치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꿈꿀 수 있으려면 이 네. 녹색 정치의 삶의 정치를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그 행동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어쨌든 지금의 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고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심해질수록 원래 저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도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0대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72%가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30대, 40대보다 20대에서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겠다. 저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민주주의나 인권의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이제는 뭔가 내 의견을 표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전통적으로 정치 무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20대가 오히려 지금은 정치 참여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을 좀 어둡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그와 함께 희망적인 기운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정치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총선, 내년 대선,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또 희망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녹색당 당원들 새로 가입하시는 당원들 중에 여성 비율이 5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당처럼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정당에 여성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는 또 중요한 변화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나 평화의 가치에 더 공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이제는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희망의 기운들을 잘 모아 나가면 저는 뭐 우리가 바라는 정치혁명 또 정치혁명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희망을 만드는 작업인데 네. 하승수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네. 또 그 반작용이 워낙 네네. 민주주의를 너무 거꾸로 돌려버리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결국은 누르는 상황에서 이제 튀어오르는 네. 작업이 어느 순간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마중물의 역할을 네. 녹색당이 계속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녹색당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치가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소한 네. 함께 가야 할 가치에 결국은 생명, 평화, 인권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종교에서도 실제로 그 근본 가치를 추구해 나갈 거고 녹색당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사회가 아마 그런 가치들을 모아간다면 결코 우리 사회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 기운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